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급등하였죠. 이 부분은 뭐 말씀드리나 마나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서울 빌라까지 급등하였죠. 특히 빌라의 거래량은 2006년 1월달 서울 빌라 다세대 연립의 매매 거래 비중이 총 14.9%밖에 차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3월달 서울의 빌라 다세대 연립의 매매 거래 비중이 64.8%로 상승하였다는 거죠. 이는 엄청난 상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1년 빌라의 거래 비중이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록보다 훨씬 더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64.8%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서울 빌라를 많이 구입들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와 서울 빌라를 놓고 볼 때 거래량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2017년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입니다. 이건 2017년도에 빌라의 매매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는 2,769건, 2월 달에는 3,926건, 3월 달에는 5,433건, 4월 달에는 4,948건이 거래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요, 1월 달에는 3,741건, 2월 달에는 5,744건, 3월 달에는 8,613건, 4월 달에는 9,376건이라는 거죠. 이만큼 딱 봐도 2017년도 당시에는 빌라에 비해서 아파트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서울 아파트와 서울 빌라의 거래량 비중을 한번 살펴보니까 2017년 1월 달에는 빌라의 비중이 42%를 차지하였다는 거고, 2월 달에는 40%, 3월 달에는 38%, 4월 달에는 34%를 차지하였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17년도에는 빌라의 매매 비중이 이 정도로 42%에서 34%로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2017년 당시에는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올해 2022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죠. 2022년 서울 빌라의 매매 거래량인데요. 1월 달에는 2,819건, 2월 달에는 2,430건, 3월 달에는 3,089건, 4월 달에는 2,470건이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1월 달에는 1,088건, 2월 달에는 810건, 3월 달에는 1,431건, 4월 달에는 985건이 거래되었다는 겁니다. 이 도표만 딱 보더라도 그렇죠.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2017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서울 빌라의 거래량과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을 놓고 볼 때 서울 빌라의 거래량이 크게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와 빌라의 매매 거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2022년 1월 달에 72%, 그만큼 빌라 비중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72%라는 수치는 그냥 빌라와 연립과 아파트의 총 거래량에서 빌라 연립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고,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을 뺀 그러한 수치량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월 달에는 75%, 3월 달에는 68%, 그리고 4월 달에는 빌라의 거래 비중이 71%에 달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파트의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었고 빌라의 거래량은 아파트에 비해서 크게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에 비하여 증가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하였다. 맞아요. 이 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이 올해 4월달 기준에 12억 7,722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서울 빌라의 평균 거래 금액은 3억 4,697만 원이라는 거죠. 즉 서울 아파트와 서울 빌라의 가격 차이가 9억 3,024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서울 아파트를 비싸서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아파트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빌라를 내 집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서울 아파트 대출 규제인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2억 7천만 원이나 하니 은행 대출을 받아서 서울 아파트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평균 거래 금액이 3억대밖에 안 되는 서울 빌라를 매수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인데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발 금리 인상, 미국발 금리 인상도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빅스텝이라 해서 0.5%씩이나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국내 기준금리 또한 올해 안으로 3, 4차례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대출금리 인상이 불을 보듯이 뻔한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므로 그래요. 뭐 이자만 갚는다면 어느 정도 뭐 돈 벌어서 이자만 변제한다면 갚을 수도 있겠지만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싼 서울 아파트 구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빌라에 관심들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본다면 재개발, 소규모 주택 개발인데요. 맞아요. 차기 정부의 재개발 이슈 및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이슈. 어차피 뭐 주택 공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강남을 개발한다. 또 서울 뭐 목동을 개발한다. 요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강남이나 목동이 급등하면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또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재건축 개발보다는 그냥 소규모 또는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재개발, 요런 쪽으로 재개발을 주로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서울 재개발의 희소성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거의 목적과 투자의 목적을 병행하여 서울 빌라라도 사두자. 그리고 언젠가는 재개발하겠지. 그냥 지금이라도 서울 빌라를 사서 내 집 마련해서 앞으로 뭐 5년 뒤 또는 10년 뒤 앞으로 뭐 20년 뒤까지 생각해서 그냥 사두면 헌집 주고 새 집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장기적 생각으로 서울 빌라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차기 정부에서는요, LTV는 풀고 DSR은 현재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오롯이 빌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요, LTV를 푼다 하더라도 DSR을 묶어버리면 이건 뭐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DSR을 풀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 아파트도 못 산다는 거예요. DSR 유지 가닥에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언론 기사가 되겠죠. 따라서 DSR 유지 시에는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살 수 있는 집은 2억 빌라, 그래요. 빌라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은 대출 금액이 뭐 한 2억 내지 3억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대출 2억 내지 3억을 받을 수 있는 거 서울 빌라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LTV는 풀고 DSR은 유지가 된다면 역시 오를 것은 서울 빌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동안 이러한 서울 빌라의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빌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수자가 있어야 팔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래도 몇 년 동안 한동안은 서울 빌라의 인기가 계속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서울 빌라의 인기가 더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